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잠깐이지만 깜짝 변신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대선 핵심 경합주이잖아요.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주가 왜 중요하냐?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어제 이 햄버거 체인점 이 맥도날드에서 일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자, 이른바 금수저 출신으로 이 수백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어떤 대중 음식점의 상징적인 곳인 그 맥도날드를 찾아가서 깜짝 변신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은 그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 그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 거기에 비해서 자신이 진짜 친서민 후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해리스 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뭐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어느 쪽도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쪽도 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지만 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하는 해리스 캠프 쪽에서도 딱히 공식적으로 해리스가 그 당시 뭐 30년, 40년 전에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라는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걸 또 뭐 사실 딱히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러 그래서 더 이 맥도날드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해리스는 거짓말인데 나는 거짓말 진짜 이런 거 떠나서 나는 내가 대선 후보인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몇 시간이지만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도날드에 가서 감자를 튀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벅스 카운티에 있는 한 그 맥도날드 매장을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양복 자켓을 탁 벗고요. 앞치마를 탁 두르고 이 카운터 뒤에 들어가서 그 프렌치 프라이스, 감자튀김을 막 튀기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트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드라이브 트루의 주문을 받는 동안에 그 창문 있잖아요. 윈도우. 그 얼굴을 내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 건너편에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기도 하고 뭐 헬로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트루에서 기다리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 트루에서 이제 지나가던 손님 중에 한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고 트럼프 또는 뭐 트럼프 2024라고 뭐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도 뭐 어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제 대선 유세를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만 변신이긴 했지만 여하튼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는 어제 뭐 했느냐?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남부경합주인 조지아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자,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이 조지아주 스톤크레스트에 있는 대형 흑인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 그러니까 자신의 또 메시지를 잠시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다 외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차별받고 뭐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렇지만 본인은 차별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선한 사마리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교훈을 준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샘플 케이스, 그 스토리를 우리는 늘 가슴속에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역에는 분열을 심화하고 혐오를 확산시키고 공포를 조장하고 혼동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경쟁 후보인 트럼프와 공화당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그 해리스 부통령의 사실 60세 생일이었습니다.
10월 20일 1964년생이잖아요. 그래서 60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해리스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NBC 뉴스는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기독교 신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개신교를 믿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만큼 자신의 신앙을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MBC는 분석을 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출마를 준비했던 지난 2007년도에는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이 없는 미국인, 그러니까 나는 뭐 무교입니다 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한 1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려 나는 무교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28%로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막 신앙을 그때처럼 막 강조하지는 않아도 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뭐 굳이 신앙적인 색채를 막 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하나를 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리스 개인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해리스 부통령은 뭐 공식적으로는 침례교회에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인도계인 어머니로부터 힌두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 또 결혼한 후에는 남편인 덕 엠호프,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또 결혼한 후에는 유대교의 영향을 좀 받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배경이 해리스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리스가 종교적인 색채를 좀 강하게 내비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저는 이 분석이 뭐 그리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1조죠. 그리고 총기 소지 권리, 수정헌법 2조죠. 이 두 가지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을 하는 사람에게 매일 한 사람을 골라서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처음으로 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지원 유세 행사를 가지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에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한다라는 이 청원에 서명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깜짝 준비했다라면서 대선일까지, 이제 어제부터 대선일까지 매일 서명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어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서약한다. 나는 거기에 지지한다라는 거에 자기의 이름 넣고 이메일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요것만 딱 하고 사인하면 이제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추첨에 당첨이 되면 100만 불을 받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서 설립한 슈퍼팩, 정치자금 모금 단체죠. 슈퍼팩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서 지금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머스크는요,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경합주 7곳에서 이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데려온 사람 나에게는 47달러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 데리고 오면 나한테 47달러, 2명 데리고 오면은 얼마에 47 곱하기 2 하면은 94달러. 뭐 이렇게 주는데, 이번 주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그 보상금을 47달러가 아니라 100달러로 올려주겠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2명 데려오면 200불, 3명 데려오면 300불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거고, 또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또 추첨을 해서 한 명에 선정이 되면 100만 불. 이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현금 지급을 막 추가로 약속을 하면서 돈을 뿌리면서 이제 청원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 유세 행사장에서 어제 청원 서명자 가운데 선정된 추첨한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머스크가 청원 참여 동료에 이처럼 열을 올리는 이유는요, 이 초박빙 판세 속에서 경합주 유권자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사인하는 거,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정보가 그게 다죠. 뭐 이름 있고 이메일 주소 있고 전화번호 있으면 끝난 거죠. 연락 다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어떤 의제 지지자들을 좀 구별해내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돈을 써도 괜찮냐? 네.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현재 미국의 연방법상 매표 행위, 즉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어떤 그 청원서를 올려놓고 그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또는 서명하도록 권유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원서라는 것을 딱 올려놔놓고 여기에다가 서명하세요. 그럼 돈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선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살짝 뭐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짝 법을 우회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도의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뭐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판세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런데 지금 역대 최고의 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오늘 이 순간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7개 경합주 지지율은 사실상 동률이나 뭐 마찬가지다. 동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년 전처럼 그때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 대결 때 그때처럼 전국 득표율과 선거인단 확보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국 득표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지만 실제로는 선거인단에서는 지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는 뭐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뉴욕타임스 전국 주요 여론조사에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이건 이제 전국입니다. 전국 48.4%, 트럼프 전 대통령 46.3%입니다. 2.1%포인트 차로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7개 경합주만 따로 놓고 보면 격차는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49대 48, 단 1%포인트 앞서고 있죠. 네바다에서 48대 47, 위스콘신주에선 49대 48, 이렇게 근소한, 뭐 앞선다라고 볼 수도 없는 정도로 1%포인트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48대 48 두 후보 동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49대 47, 애리조나주에서 50대 47로 2 내지 3%포인트 트럼프가 우세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는 판세 탓에 막판까지 정말 승자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이 디시전 데스크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현대사에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는 본 적이 없다. 선거 결과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어떤 후보가 패배하든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 판세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2주 남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있으면 이게 해외에 있는 해외 그 공관에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부서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나와서 국정감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LA와 샌프란시스코, 뭐 뉴욕, 텍사스 등지의 그 해외 공관에도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 LA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LA와 샌프란시스코의 그 한인타운의 치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LA와 샌프란시스코는 교민들이 총 100만 명이고 또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치안이 너무 안 좋다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 뭐 한국 외교관들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지적입니다. 뭐냐면 김석기 위원장은 그 LA 총영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이 두 공관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경찰국장을 총영사 관저로 몇 번이나 초청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영환 LA 총영사는 한 두세 번 초청한 적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김석기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초청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치안은 당연히 주재 당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이니까 여기가 미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LA 총영사들이 지역 경찰 지휘관들을 좀 관저에 자주 초청해서 자주 대화하고 자주 협조 요청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총영사가 이런 문제를 신경 더 많이 써달라. 경찰국장을 자주 불러서 자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위원도 이번에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보니까 노숙자가 전에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정말 치안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저도 느꼈습니다. 라면서 상권 전체가 침체 내지는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와봤을 때보다 몇 년 후에 지금 와보니까 코리아타운의 상권이 많이 쇠락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범죄, 노숙자 문제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 경찰 병력과 좀 긴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수 유승준 씨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총영사관이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그 거부 결정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유승준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그래도 재외동포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영환 LA 총영사가 우리 그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이라고 이제 답변을 이어가자 차지호 의원은 말을 딱 끊고서 그 얘기는 잘 압니다. 뭐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겁니까? 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영환 총영사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요. 유승준 씨의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분명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라면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또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라면서 우리는 법무부가 입국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이제 유승준 씨 사례를 더 이상 입국 금지시키지 말라고 판결을 내리긴 했었죠.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런데도 법무부에는 계속 입국 금지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LA 총영사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지호 의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어된 경우가 더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김영환 총영사는 네,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지호 의원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 케이스를 딱 놓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요,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서만큼은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우리 재외동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의 어떤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는 더 포용적으로 그리고 덜 차별적으로 하는 게 재외동포법의 목적인데 외국인들에 비해서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렇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재외동포라면은 더 포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재외동포법이니까 유승준 씨 케이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총영사는 잘 알겠습니다. 라면서 국정감사가 그렇게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등을 보급품이잖아요. 그런 걸 원활하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한글로 설문지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 파병된 군인들이 북한 군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이게. 자, CNN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한글로 된 이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무슨 여론조사하는 설문지는 아니고요. 당신이 필요한 게 모자는 사이즈가 몇이냐, 뭐 이런 군화는 사이즈가 몇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적어서 내는 거죠.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한글로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그게 북한군이죠. 설문지에는요, 한글로 모자 사이즈를 적어놔라, 또 군복 치수를 적어놔라, 구두 사이즈를 적어놔라, 뭐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러시아어로도 물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가.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다음 달 초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전선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우크라이나 그 전 국방장관들 여러 명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 취재를 CNN이 했는데, 그랬더니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그 전 국방장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지금 하루에 평균적으로 사상자가 한 1,300명 정도가 나온다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대규모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작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중동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도 러시아군이 총격전을 심하게 격렬하게 벌이고 있는 그 돈바스 지역에 배치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한군의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견된 이 북한군의 한 90%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이 돈바스 지역의 전투가 굉장히 치열한데 북한군이 거기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한 90%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치열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최첨단 무기들의 그 화력전이 이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서 북한군이 최신 전쟁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반대는 뭐냐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러시아군도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위기에 과거에 6.25 전쟁 때는 뭐 중공군이 막 인해전술로 밀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과 남한과 무슨 일이 있을 때 러시아군이 개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과연 돈바스 지역에 투입이 돼서 이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될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서 아주 걱정입니다. 네, 걱정인 곳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 삼성. 요즘에요, 그 삼성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삼성 위기설이 실제로 그런데 그 위기가 현실화되는 듯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 이익 비중이 가장 큰 이 반도체가 밀리고 있고요. 휴대폰도 이 야심차게 내놓은 그 폴더블 폰이 아직까지 이제 좀 어떻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전, 뭐 냉장고, 뭐 이런 가전 제품은 경쟁사 LG 같은 그 경쟁사에 대해서 영업이익과 그 LG와 비교를 해본다면 한 2배 이상, 그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요, 9조 1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원화로 봤을 때 3개월간 9조 원을 벌어들이는 기업. 이거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무슨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그 삼성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삼성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의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원화로 삼성은 지금 뭐 나스닥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5만 원대. 달러로 따진다면 40몇 불인 거죠. 지금 뭐 미국의 IT 기업, 뭐 엔비디아 같은 데는 막 1000불, 600불, 몇백, 400불, 500불 하는 뭐 그런 게 다 IT 기업은 대부분 뭐 400불, 500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 못지않은 글로벌 컴퍼니인데 5만 원, 한 40불,
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좀 믿기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급기야 전영현 삼성의 반도체 부문장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통렬한 내용의 반성문까지 내놨습니다. 전직 장관들은 입을 모아서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 문화를 좀 혁신해야 된다, 또 본질적인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어떤 먹거리를 발굴한다라는 그런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이 조금 지금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어떤 발굴, 새로운 먹거리 발굴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제 문제다. 앞으로 삼성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의 그 노조가, 삼성은 오랫동안 노조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생겼죠. 그래서 그 삼성의 노조가 점점 더 최근에는 더 세를 불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연일 압박하면서 삼성은 말 그대로 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지금 진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은 그 위기라는 단어를 그 회장에 있을 때 자주 사용했었죠. 뭐 대표적인 게 지난 1993년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거였잖아요. 다 아시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 뭐 이런 얘기 거기 가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하게 막 내려오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했던 것만큼 혁신적인 마인드가 지금의 삼성에게는 없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뭘 혁신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그대로 잘 유지를 하는데 좀 급급하고, 새로운 성과를 내기보다는 내가 어떤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더 바라는 그런 직원들의 마음이 커지는 그런 문화가 번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삼성의 위기설, 그 요인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좀 추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시장의 침체입니다. 이 반도체는요, 삼성의 핵심 수입원 중에 하나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그런데 최근에 점점 감소하면서 삼성의 수익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이 IT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감소했고요. 이는 결국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고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 미국,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결과물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그 여러 가지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반도체 수출 규제도 심해졌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의 압박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삼성의 그 중국 사업이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세 번째,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대만의 그 TSMC, 반도체가 최고가 대만의 TSMC입니다. 그 다음이 삼성인데, 대만의 TSMC와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대만의 TSMC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 중국의 화웨이, 중국의 샤오미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대만의 TSMC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 평가는 삼성에게 그 위기의식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2등 회사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대만의 TSMC가 독보적으로 계속 1등을 지키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요, 전통적인 반도체 및 그 전자 부문 외에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AI, 또 자율주행차 등등등 이 미래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서 뒤처지게 될 경우에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은 언제적 삼성이야? 아이고, 다 옛날 얘기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소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누가 소니 제품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동안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 소니였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소니가 언제적 소니야? 요즘은 삼성이지. 냉장고는 LG지 이렇게 됐잖아요. 하지만 삼성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소니 꼴 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지금. 2020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승계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회사를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명실상부한 독보적인 회장으로 자리를 지금 아직 못 잡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죠, 거기에는. 그렇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삼성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경제계에서 삼성을 굉장히 많이 걱정합니다. 야, 이러다간 삼성도 이제 뭐 일본의 소니 걸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 그리고 삼성 자체도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삼성은 지속적인 혁신과 미래 전략 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좀 쓴소리를 내외부적으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삼성의 위기설이 그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과연 삼성이 이 위기설을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 채비를 하게 될지 정말 주목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